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모셨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모시게 됐네요. 이번에는 작가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2년 안에 오른다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의 저자, 우리 건희 아빠 김용성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달 만에 다시 또 부지런 TV를 오게 된 건희 아빠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5년 정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이제 1월이죠. 1월에 이제 퇴직하고 이제 본격적인 전업 투자자로 들어오게 된 전업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 투자로 이제 지방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책을 한번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저자로 한번 찾아뵙게 된 건희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책을 한 몇 개월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퇴직을 하고 나서요. 이제 이 책을 기존에 한번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조금 잘 안 됐었고요.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좀 다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배가복수 이제 이사님을 그때 한 번 정도 만나뵙게 되니까 이분하고는 뭔가 좀 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가 3월이었습니다. 3월. 그래가지고 3월을 해서 좀 빨리 좀 내자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저도 이런 투자의 방향성들이 계속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좀 하고 싶어서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편집 작업 뭐 이런 것도 있어서 4달 내지 5달 정도 소요된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 5달 정도 걸리셨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원래 책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용 제가 앞에 좀 읽고 그랬는데, 월급쟁이로서의 그 비에 또 공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책 제목 자체가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쓰셨는지, 일단 본인 책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2가지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직장에 다니시거나 남편분 직장 나가시고 뭐 집안에서 이제 아기 키우시는 그런 주부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2세에게 내가 과연 내 빌라 4층에서 이게 한 달에 뭐 40만 50만 원 이자나 갖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내가 물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학군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조금 성장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아들한테, 건이나 가인이한테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을 하나 좀 서두에 작성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 투자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점,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고민해봤던 점, 그리고 고민했을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또 리스크를 해지해가면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력으로 많이 적었던 것들은 지역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담보다는 성공담을 중요시합니다만, 저는 고루고루 배분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실패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성공담이 보기는 좋은데,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내가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누군가 성공한 얘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성공담도 필요하겠지만 실패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패담도 넣으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책에서 보니까 본인을 계속해서 흑수저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흑수저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그 흑수저가 바뀌어서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도 나오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방 투자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지방 투자 가지고 있던 기준이 좀 명쾌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개인마다 이제 자본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경제 교육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건희 아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경제 교육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투자 타임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기준은 그냥 투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투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투자금을 기준으로 이 지역이 성장할 지역인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될 지역인지, 아니면 경매로 그냥 싸게 넣고 싸게 받고 될 지역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였고요. 제 1번째가 이제 투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500만 원 갚고, 그 다음에 이제 2,50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선택권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갭충이들도 많이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투자하는 일, 입시 투자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부로 들어오고 2018년, 19년에 그런 실패담을 어느 정도 겪고 나서, 이거는 아니구나. 아니면은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왜 입지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며, 도심 재생이 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투자금을 이제 제일 처음에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투자하는 지방 투자의 모든 기준은 거의 3,000만 원 내외입니다. 뭐 저의 기준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재건축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입지가 바뀌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대부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네. 1,000만 원에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러면서 이제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 기준으로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투자금 3,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지역이 입지가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들, 재건축이 될 만한 지역들, 사람들이 앞으로 좋아해야 될 지역들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해 놓고 이제 단계 주공 같은 거 이런 주공 아파트들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처음에는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투자금이 가장 먼저였다. 네, 그게 1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아 그냥 무조건 갭이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투자금도 조금 더 늘어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곳 위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이 되는 곳은 우리 건희 아빠님은 어떻게 찾으셨을까? 나름대로 뭐 찾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원론적인 방법으로 이제 접근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이제 초창기 강사님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개발을 확인해봐라, 어디 홈페이지를 들어가봐가지고 여기서 처음부터 뭐 한 300페이지 되거든요. 그거 다 읽어봐라, 뭐 서울시 도시개발 계획을 다 읽어봐라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산이란 지역을 한번 제가 투자를 해보려고 가보고 있다, 관심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 지역에 나와있던 중개사님 블로그가 가장 최고였던 것 같아요. 모든 호재, 모든 개발 계획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3-4개만 찾아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개사님은 요거를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오식도동을 좋게 보시고 어떤 중개사님은 이제 공원 쪽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맞더라고요. 그 중에서 공통점을 네. 찾아라.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쁘게 돌아다니시니까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지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요약 노트로 그 지역 중개사님의 블로그를 찾으신 거네요. 네, 그분들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 마인드도 있으시고 또 얘기를 해보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연결해보시고 경험치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그분들의 얘기를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요 정도 들어가구나.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 몇 개를 찾으면 그 키워드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검색을 몇 번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가 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가장 같습니다. 효과적이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은 그 블로그의 그 주인장인 그 중개사님한테도 가가지고 물어보시거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중개사들하고도 또 연결을 해서 하셨어요? 둘 다 있는 것지만 한 7대3 정도인 것 같습니다. 7대3 정도로? 네, 이제 제가 모르는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사천이나 진주 같은 데 내려가려고 할 때 재건축 단지를 찾려고 하면 솔직히 뭐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세팅을 많이 가지고 물건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고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흐름, 보시한 개발, 그리고 가치를 이제 보실 줄 알고 설명해 주실 분을 찾게 됩니까?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블로그 보고 전화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몇 월 며칠 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마인드가 딱 달라요. 이제 전화를 해보면 네이버에서 이제 물건이나 올려놓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쓰시는 목적은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래저래 얘기했다고 하시면 거기까지 보고 오셨네요라고 얘기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잡혀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화도 잘 편하고 그분들한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게 이렇게 지방 투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팁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지방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명심해야 될 조건 3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아무래도 지방 투자는 인구가 적고 외곽이라 위험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 명심해야 될 조건 3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서 조금 그 3가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책에도 제가 좀 많이 쓰고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여러 군데 좀 많이 썼지만 그 3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제 틈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수급이다. 수요와 공급. 특히 지방은 공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이면서도 기회인 것 같아요. 즉 공급 물량, 무슨 물량? 입주 물량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웬간하면 피해 가시거나 지켜보시거나 차분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경남권하고 대구권이 그리고 또 전남 지역에 이제 광양이라는 곳이 되게 입주 물량이 상당히 2년 내지 3년 동안 많거든요. 게다가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또 분양 물량도
지역들도 되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조금 좀 이제 전세가라든지 이제 내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들이니까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타이밍에 약간은 좀 지연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그것만 지키셔도 뭐 세 가지고 네 가지고 다 필요 없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수급만 잘 보셔도 저는 지방시장에서 실패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웬간하면 호재가 있는 지역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제 같은 지역에 거제가 되게 멀어요. 그리고 또 거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주도의 3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땅덩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또 1시간인가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멀고 관광할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지역에다가 교통 호재 같은 예를 들어서 철도망이 연결된다든지 도로망이 이제 넓은 것이 연결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서하고 거제가 2시간 만에 주파를 해버릴 수 있는 이제 KTX 역사가 충전된다면 그때부터는 아침 8시에 출발하면 거제 도착하면 10시거든요. 그때 렌터카 타고 하루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저녁 8시나 9시쯤 서울로 출발하면 서울에 도착하면 10시거든요. 그러면 당일 생활권도 되고 관광산업도 진행되며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즉 서울 수도권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교통망 호재 같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수요 같은 것들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처럼 수급만 봐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지방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성공담도 있고 실패담도 넣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실패담이라는 거는 거의 수급을 무시하셨던 경우가 좀 많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가장 크게 실패했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군데가 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청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청주에서 많이 돈을 잃어봤고요. 네. 청주에서 돈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제가 청주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청주에서 무너졌다가 청주에서 밟고 올라왔다기보다 이렇게 바닥을 짚고 짚고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청주를 얘기하는데요. 청주나 전주, 광주, 익산, 군산 그리고 뭐 이렇게 춘천 이렇게 물량이 많은 지역을 갭이 잦다고 그러니까 매매가 얼마, 전세가 얼마가 있는데 그런 게 해서 그러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자체 그리고 대전의 물량이 어느 정도 너무 많았거든요. 동남지구가 18,000세대가 입주할 때가 2018, 19년도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입주하면서 청주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량이 다가오고 있으면 사람들도 알아요. 실거주자들도 압니다. 왜? 자기가 이제 거기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집을 안 사거든요. 집을 안 사고 그냥 있던 집이나 뭐 늘리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왜? 뭐 어차피 나 여기 들어가는데 그때 또 입주할 때 뭐 팔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한 1, 2년 기다렸다가 그냥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넘쳐날 때거든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떨어지고 계속 전세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전세만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붙어버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전세가가 또 높아요. 요런 기간이 이렇게 한 17년, 18년 요럴 때 잠깐 나타납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때 정말 결과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던 때가 정말 그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면 매매가가 1억 4,500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매매가 1억 4,500에 뭐 수리 좀 해주고 뭐 도배장판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세 내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뭐 전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매가는 한 2, 30개 있는데 전세가 한두 개?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뭐 전세 내기만 하면 잘 되고 전세 뭐 조건도 뭐 18개만 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500 더 드릴게요. 뭐 이런 수요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갭이 붙었었던 것이 이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입주 물량이 약박하면서 그 전세로 살던 수요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딱 신축 아파트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18,000세대 막 정확하게 그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한 2만 세대가 넘었던 것 같아요. 동남지구 옆에 상업지구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넘어가면서 전세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는 한 5천에서 6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매매가는 한 3천 정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에 샀으면 매매가는 1억 2천이고 전세가가 1억 5천이었으면 전세가는 1억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개당. 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마이너스 손실로 계속해서 뭐가 튀어나와서 돈을 더 줘야 되는. 네, 그것도 한꺼번에. 제가 그때 12개인가 갖고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계속 그 수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사람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웬간한 직장인들이 5천만 원, 6천만 원 내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7, 8개씩 한꺼번에 나오고 전화 와가지고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액이 됐으니까 자기는 연장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전세금 내달라. 그리고 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전세금 내달라고 이제 중개사님한테 전화하면 전세가 너무 많아서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뭐 5천만 원 갖고 안 되고 6천만 원 갖고 안 되고 조건은 계속 불러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을 해야 되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건 그걸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고 그걸 제가 그때 버텼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책에도 넣어놨지만 그때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 좋은 것들을 팔았어요. 나쁜 거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팔아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때 좀 살아남았던 게 저의 가장 큰 실패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고 그 대신 그 경험이라는 것들은 엄청나게 그 다음부터 투자 생각이나 이런 게 정말 확 바뀌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으면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바뀌어야 되는구나. 변화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투자금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지 확실히 사람이 투자하는 마인드가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에서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갭충이.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볼 때 뭐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보니까 갭이 적은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금 경고의 의미로 갭충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런 것 말을 이제 쓰는 건 좀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기억을 상당히 자기 일이 아니면 뭐 간접 체험이라고 합니다만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나는 아니겠지. 나는 뭐 그냥 이런 일은 당신이 잘못해서 자기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한테도 당장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주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런 지역과 그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싸다는 이유로 투자금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늘렸다는 그런 자부심이라는 표현으로부터 할 텐가 자랑질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갭충이 짓을 하지 마라. 네. 저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처음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갭이 적은 곳을 보게 되는데 갭이 적은 곳을 보더라도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보시는 그런 쪽으로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